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엄청난 큰 영향으로 조선의 문명을 쥐고 흔들었던 청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된 그 청나라를 보지 않고 우리 조선의 국운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조선의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조선 정부를 좌우하다가 125년, 꼭 125년 전입니다. 1894년 일본에 의해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조선에서 쫓겨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이 조선에서 했던 개혁에 관한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이 앞으로 나가는데 중국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중국인은 조선인을 어떻게, 한국인을 어떻게 대했고, 조선인은 또 중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일본의 개혁에 대한 평가를 했던 그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려고 합니다. 12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중국인을 보면 오늘날의 중국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의 중국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가 오늘날의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얘기할 내용은 첫째, 조선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봤는지, 둘째, 중국은 조선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셋째, 중국과 중국인이 조선에서 했던 행태, 그리고 청일전쟁 무렵의 중국군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시간을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인이 중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했고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주한 미국 공사를 지냈던 앨런 공사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 얘기입니다. 조선 국왕은 부모님의 문안인사나 선왕의 능을 찾아보는 능행을 제외하고는 대궐 밖으로 거동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오늘 국왕은 내일 귀국하는 천국 특사 오대징을 노문하기 위하여 남별궁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문이라는 말은 애써 방문한다 이런 한자말이 되겠고요. 남별궁은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중국 사신이 머물던 객사입니다. 거기 조선 국왕이 일부러 찾아가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인은 중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조선은 거의 강력한 이웃에 대해 무기력하게 반응한다. 비록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조선은 중국을 동경하고 있으며 고결한 이상과 소중한 전통, 도덕적 교훈을 위해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의 문학, 미신적 관습, 교육제도, 조상 숭배,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은 중국풍이다. 사회는 유교적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동생에 관한 형의 권리는 중국에서와 같이 완전히 승인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종이 조선이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조선에 유일하게 파견된 중국 공사 원세계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때 조선인들이 중국의 군사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선의 믿음이 깨어졌으며 정치적으로 부패한 두 체제의 동맹은 단절됐다. 일본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조선으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 동맹이 해체됐다는 건 조선의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896년 말에 정부 보조로 유학경이라는 도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학부 대신 신기선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보면 중화의 천자는 얼마나 웅대하고 화려한가. 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이다. 세계 최고의 위인은 모두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비숍 여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1896년이면 이미 중국이 2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쫓겨난 시기인데도 그렇게 중국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일본에 패퇴하는 것을 보면서도 중국이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호머 헐버트 박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 역사를 통해 한국은 국가가 멸망하는 위험에 빠졌을 때도 중국의 이념에 대한 충성을 버린 적이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 충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사상을 모방하는 것만이 지상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수평선 너머에 모든 장관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중국이라는 수평선만 넘어가면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하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세기에 걸쳐서 교육이라 하면 중국의 학습 교재가 되고 있는 한문과 고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죠. 우리 서당에서 배우는 것은 중국의 한문과 고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학식이 많은 한국인일지라도 자기들의 국사보다는 오히려 중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사보다는 중국사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식자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1894년의 종속관계 단절도 정신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렇게 조선인들을 강요했을 뿐이지 조선인들이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조선인들이 원했던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월에 홍범 14조가 선포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종주국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인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 품고 있는 충성심은 아무런 손상이 없이 실제하고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이라는 표현을 헐버트 박사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만 중국
과의 종속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충성심이 변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종료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본 조선인들은 매우 놀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사대 사상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이 비록 지금 배상금을 지불하지만 장차 승전한 일본과의 일전을 겨루기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조선인의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앨런 공사의 얘기입니다. 갑신정변의 승리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일본과의 첫 대결에서 이겼죠. 계속 공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변을 통해서 일본은 그들이 몇 세기를 두고 서로가 종주국이라고 주장해 오던 한반도에 관해 그들의 위대한 이웃나라인 중국의 존재를 끝내 양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일본이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옮겨가면서 얘기는 이어집니다. 일본의 요원들은 중국 각지에 변장하고 흩어져서 중국과 그들의 자원에 관해 중국인 자신들도 수집하지 못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건 청나라의 영향이 아니고 일본이 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중국은 하지 않는 사이에 일본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어서 역설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은 10년간 조용하게 최고의 영향력을 이 반도에서 누려왔다. 이것은 1884년 갑신정변에서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까지 얘기입니다. 알렌 공사는 일기에서 멜렌도르프와의 대화 기록을 썼습니다. 멜렌도르프가 쫓겨나면서 했던 얘기인데, 천국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이외의 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9월에 경인간의 전신선이 개통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도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알렌 공사는 이 전선은 천국에서 가설했고 조선 정부는 15,000량을 20년 연부로 상환해야 한다. 조선은 이 같은 전신 가설을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천국은 조선을 억압 지배하려는 한 방법으로 전선 가설을 강요한 것이다. 전신선 개설이 나쁜 일은 아닌데 천국의 의도는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기록한 천국의 조선에 대한 영향입니다. 중국 종주권의 그늘 아래에서 조선의 양반들은 귀족적 삶의 분위기였던 강압과 독재의 무한한 기회를 누려왔다. 이 얘기는 천국이 조선 기득권층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 중국은 교역과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 이득이 되지 않았던 중국의 종주권을 빼앗기 위해, 일본의 얘기입니다. 상업의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특권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보호권을 확립하기 위해 조선을 일본식으로 개혁하기 위해 일본의 자유롭고 문명화된 개화를 고려의 동양적 보수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40년 동안 서서히 지속되어 온 목표가 이전에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계획들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이 40년 동안 준비했던 목표가 청나라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합니다. 1894년 7월 23일 청나라 군대는 동학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도에서 남쪽을 향해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반면에 일본군은 서울을 진격을 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인 7월 30일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조선은 청국과 조선 사이에 체결한 조약의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1일에 일본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헐버트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조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에게 문명과 진보의 진정한 씨앗을 심어주지 않고 그저 문명의 일부 완제품을 떠안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위험해야 한다. 헐버트 박사는 좀 더 근본적인 면을 봤습니다. 청일전쟁 직전에 헐버트 박사의 얘기입니다. 조선은 점점 청의 영향력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이 보였고 그와 비례하여 조선 정부의 부패는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청나라의 영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조선 정부의 부패는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청일전쟁이 나기 직전에 민영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영준은 나중에 민영휘로 개명을 한 사람입니다. 헐버트 박사의 얘기입니다. 민영준 등 조선의 부패와 이어진 밀란, 무정부 상태 가까이 된 것은 중국을 추종하자고 선동한 직접적인 결과이고 중국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부패의 권원도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겉모습에 관한 기록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적나라한 모습에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비숍 여사의 기록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거주 지역만 벗어나면 일반적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오물이 가득한 모든 중국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북경을 보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라고 생각했고 소흥을 가보기 전까지는 서울의 냄새가 가장 지독했다고 생각한다. 서울도 엄청 불결하고 악취가 가득한 도시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북경하고 소흥을 가보니까 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영국의 여행가인 헨리 노만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북경을 방문한 후에 수도 서울에 이르러 쓴 글에서 북경과 비교할 때 서울은
천국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에 이어서 중국과 중국인이 조선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중국군은 어떤 모습의 군대였는지를 한번 보고 중국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지 결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